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누구에게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시장이 의미 있는 시장인지 시장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템 중심의 사고를 하거든요.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아이템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아이디어도 중요한데요. 아이템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의 사고가 중요한데요. 비즈니스 모델 관점의 사고에서 첫 번째는 누가 고객인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짜장면 짬뽕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템 중심의 사고를 하는데요. 하나의 매장은 홀 판매는 안 하고요. 오토바이만 여러 대 깔아놓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매장은 여기도 역시 짜장면 짬뽕을 파는 곳인데요. 배달 판매는 안 하고 모임 중심의 비즈니스, 홀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모임 중심의 비즈니스만 합니다. 두 곳 다 아이템은 짜장면 짬뽕이 동일한데요. 두 개의 매장이 같다라고 볼 수 있나요? 전혀 다른 매장이죠. 동일한 아이템에서 고객을 누구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뒷단이 다 바뀝니다. 만약 제가 저희 사업을 배달 비즈니스로 정의를 하면 배달 사업의 핵심은 빠른 배송이겠죠. 그런데 저희 매장을 서비스로 정의를 하면 핵심은 서비스를 잘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모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판매하지 못한다. 저는 같은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모두에게 판매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고 특정 고객에게 집중해야 비즈니스 모델 단계에서 뒷단에 가서 구매 전환이 많이 나오고요. 충성 고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속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고객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유저도 고객이고요. 커스터머도 고객입니다. 유저와 커스터머 다 고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직역을 하자면 유저는 사용자고요. 커스터머는 구매자입니다. 만약에 사용자와 구매자가 일치한다면 비즈니스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만 설득하면 되기 때문에 구매자가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쓰는 가치가 결국 구매자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르다면 의외로 이런 비즈니스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기저귀는 쓰는 것은 애기들이 쓰지만 구매는 엄마나 부모들이 구매를 하죠. 이랬을 경우에 아이들은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 엄마나 부모들도 일부 사용에 관여하긴 하지만 실제 사용자는 아이가 되는 거고 구매자는 부모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누구를 고객으로 볼 것이냐. 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를 때 사용자와 구매자 다 중요한데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은 구매자입니다. 항상 돈을 쓰는 사람이 먼저죠. 대표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카테고리에서 비즈니스를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기업으로 굿닥을 둘 수 있는데요. 굿닥은 의사 집단이라는 사용자를 모아놓고 그 의사 집단이 필요한 광고주를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광고 비즈니스가 일어난 거죠. 보통 우리가 많은 사용자를 모아서 여기에다 광고를 붙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정 카테고리에서 세분화된 그 특정 집단이 아니면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집단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정 카테고리에서 전문 영역을 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광고하고자 하는 매체들도 결국은 우리가 타겟팅한 특정 집단이 모였을 때 광고 채널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저와 커스터머는 모두 고객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를 바꿔서 매출액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정관장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정관장이 예전의 CF를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화해락 이런 선전을 합니다. 갱년기 여성을 위해서 내 몸을 챙기세요 컨셉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비슷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하면 사실은 질병이 있지 않는 이상 예방적 차원이라면 가격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거 아니어도 같은 성능이라면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찾는 것들이 일반적인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정관장을 보면
제품은 동일한데 컨셉을 바꿨죠. 소중한 분에게 선물하세요. 동일한 제품을 선물용으로 바꿔버리는 순간에 가격이 30% 이상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선물할 때는 정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업은 기업의 주도로 고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이란 사용자가 아니라 구매자를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객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객, 유저도 고객이고 커스터머도 고객이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기업들이 차별화된 제품을 갖고 오는 것의 고객 가치는 대부분 다 사용자 가치입니다. 사용자가 썼을 때 좋은 가치인데요. 만약에 사용자와 구매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구매 가치도 중요하지만 구매자 가치가 따라오지 않으면 사실 그 제품이 판매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식별할 때 이 고객이 유저인지 구매자인지 커스터머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구매자이고요. 결국 제품 서비스의 품질은 사용자에서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도 제품의 가치가 커야지만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구매자 관점에서도 구매자 가치가 있어야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고객이 누군가입니다. 고객을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한 이 고객군이 의미 있는 시장인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특정 사용자에겐 정말 매력이 있는데 시장이 작다면 우리가 투입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시장 크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들어간다고 한들 큰 재미를 못 볼 것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추정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구글 검색을 자주 활용합니다. 구글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요. 파일 타입이라고 쓰고 그리고 확장자, PDF든 PPT든 엑셀 파일이든 PDF 콜론이라고 부르죠. 땡땡 하고 파일 확장자 넣은 다음에 내가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만 넣으면 그 해당 문서만 검색을 해주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구글에 들어와서 파일 타입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PDF 파일을 가장 먼저 서칭을 해봅니다. PDF 형식으로 검색을 하면 비교적 전문가나 전문 기관에서 만든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이버 뉴스도 좋고 블로그도 좋고 여러 가지 기사들도 좋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개인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에서 파일 타입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첫 번째 검색을 해서 주요 키워드를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도 의외로 많은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써놓은 키워드와 실제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검색했을 때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 자료는 있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를 띄워놓고 가장 쉬운 것은 홈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 직원이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같이 좀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찾지 못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화면을 띄워놓고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보다 용이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석사, 박사, 그리고 학술지 논문이 모여있는 RIS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내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곳에 가도 실제 우리나라에서 한 해만 해도 수십만 건의 연구 논문이 나오거든요. 하나의 카테고리마다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 논문을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술지도 좋고요. 석사나 박사 논문의 서론을 읽어보면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 산업에 들어갔을 때 연구 논문 자료를 RISS에서도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장 데이터를 찾을 때 쓰는 사이트가 네이버 트렌드입니다. 네이버 트렌드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검색하는 키워드를 전체 지표로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여행,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캠핑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넣으면 그 키워드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전체적인 지수를 좀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갈수록 내려간다면 이건 쇠퇴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를 보고 싶을 때는 네이버 트렌드를 쓰시면 되고요. 글로벌이라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트렌드 서비스도 이용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네이버 광고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도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나 쇼핑 광고를 내는 주요 서비스인데요.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서 광고주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키워드 도구라는 서비스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지난 12달 동안 그 키워드의 검색량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하고 뒷단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매출액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의 방법론으로 저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조회 횟수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이버에서 PC와 모바일에서 조회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회 건수를 갖고 우리 웹사이트가 있다는 전제에서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유입률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네이버는 키워드별로 클릭률도 제시하기 때문에 유입률을 찾아볼 수 있고요. 유입돼서 사람들이 전환되는 비율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라면 100명의 고객이 들어왔을 때 평균 1% 정도의 전환율이 나옵니다. 이것은 업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전환이 많이 나온다라고 가설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특정 키워드 조회수가 나오고 조회수에서 유입률이 나오고요. 유입돼서 전환수가 나온다면 전환율 곱하기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을 곱하면 이게 매출액으로 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정 키워드의 구체적인 지표를 찾을 때는 네이버 광고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도구 서비스에서 키워드 지표를 확인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도 유용한데요. 상장 기업과 같은 기업들은 기업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우리 업계에 있는 대표 기업을 검색을 하면 그 기업이 공시한 자료 중에 사업 보고서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사업 보고서 안에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제표 등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산업의 특성을 그 담당 회사가 전부 다 실제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시장 구조를 좀 알아보는데 전자공시 시스템도 유용한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구축해 놓은 사이트도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밸류체인이라고 부르죠. 원재료에서 제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유통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AS하는 전체적인 이 밸류체인 구조를 산업별로 좀 분류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산업이 있지는 않고요. 주로 중공업 중심의 좀 큰 산업 중심으로는 정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해주는 사이트들도 시장의 의미 있는지 우리가 시장 조사할 때 많이 쓰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다. 이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상권정보 시스템에 가서 특정 상권을 지정을 하면 최근에는 카드회사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불러오기도 하고 통신회사 데이터도 불러오게 해서 특정 상권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업종의 경쟁업종의 매출액이 얼마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권을 유동인구에 대한 이런 경쟁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라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교적 기초적인 데이터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찾을 때 하는 것들이고요. 상시적으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구글 알림이를 쓰는 방법이고요. 혹은 피들리라는 RSS를 구독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경쟁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가 있었을 때 찾는 방법들이고요. 그런데 IoT처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인 경우에는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탐, 셈, 쏨을 한다고 하거든요. 페르미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시장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유효 시장을 찾아내야 되고요. 유효 시장 안에서 실제 우리가 1차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진입 시장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페르미라는 방식으로 해서 수학자 페르미의 이름을 딴 건데요. 합리적인 추정을 해서 시장을 쪼개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장 데이터가 있을 때는 통계청이든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전체 시장 데이터로 추정을 하면 안 되고요. 전체 시장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향후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유효 시장을 찾아내고, 그리고 초기 기업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아직은 시장에서 점유율이 없는 상태고 일정 정도 소비자를 학습시키고 설득해야 되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첫 해년도에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매출액을 추정하셔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 의미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다른 고객을 찾아야 되는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